조선 팔도의 모든 권력과 욕망이 집결하는 한양의 심장부 경복궁은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하고 위험 있는 왕의 거처였으나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그 실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는 공간이었다. 구중궁궐의 깊숙한 곳은 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거대한 미로와 같았으며 그곳에는 수백 년 동안 쌓여온 여인들의 한 맺힌 숨결과 소리 없는 비명이 기와 사이사이에 켜켜이 스며들어 있었다. 밤이 되면 궁궐을 감싸는 정막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을 주는 무거운 공기였으며 그 속에서 궁녀들은 자신의 그림자조차 두려워하며 숨을 죽이고 살아야만 했다. 이곳은 화려한 단청 아래 썩어가는 시체와도 같은 추악한 진실을 감추고 있는 거대한 무덤이었으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귀를 닫고 눈을 감으며 입을 다물어야 하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내명부의 규율은 서리발처럼 차갑고 엄격하여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도였으나 그 이면에는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려는 추악한 암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생각시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동무라 할지라도 승은을 입어 신분이 상승할 기미가 보이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이었다. 명월은 차가운 우물물에 붉게 부르튼 손을 담그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단순히 고단함을 넘어선 섬뜩한 야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들보다 뛰어난 미모와 영민함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신분의 한계와 뒷배의 부재로 인해 늘 음지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이를 갈았다. 반면에 명월과 입궁 동기인 연화는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고운 심성을 지녀 상궁들과 동료 궁녀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으니 이는 명월에게 있어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연화가 지나갈 때면 궁녀들은 다정하게 말을 건넸고 엄하기로 소문난 제조상궁조차 연화 앞에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기에 명월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독초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명월은 연화가 웃을 때마다 자신의 가슴이 칼로 도려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며 저 맑은 미소를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다는 검은 충동이 밤마다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며 잠들지 못하게 괴롭혔다. 그녀는 연화가 가진 천진난만함이 가식적인 위선이라고 믿고 싶었으며 세상의 모든 불행이 자신에게만 쏟아지는 것 같은 억울함에 몸서리쳤다. 그러던 어느 날 대전 지밀상궁의 입에서 임금께서 연화가 올린 찻잔의 향기를 칭찬하셨다는 말이 흘러나오자 내명부의 공기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얼음장처럼 변해버렸다. 명월은 빨래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방망이질을 하며 그 소문을 전해 들었는데 순간 그녀의 손에 들린 방망이가 멈칫하더니 이내 미친 듯이 빨랫감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귀에는 빨래터의 물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오로지 쿵쿵거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증오의 속삭임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임금의 눈에 들었다는 것은 곧 승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였으며 만약 연화가 후궁의 반열에라도 오르게 된다면 명월은 평생 그녀의 발 아래 엎드려 살아야 한다는 끔찍한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다. 하늘도 명월의 끓어오르는 살기를 감지했는지 그날 밤부터 궁궐에는 며칠째 멈추지 않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여 사방이 물바다를 이루었다. 검은 구름이 달빛을 완전히 가려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마치 누군가 흘리는 피눈물처럼 바닥을 적시며 기이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바람은 창호지 문을 거칠게 흔들며 마치 원기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치는 듯한 소리를 내었고 궁녀들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두려움에 떨며 잠을 청하지 못했다. 명월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무서운 계획이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어가고 있었다. 다음날 저녁 수라간 최고 상궁은 연회에 쓸 귀한 물이 필요하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계속된 비로 인해 궁 안의 우물들이 흙탕물로 뒤집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상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깨끗한 물을 구해오라고 소리쳤지만 궁녀들은 빗줄기가 너무 거세고 어두워진 탓에 선뜻 나서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때 침묵을 깨고 명월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북쪽 후미진 곳에 있는 오래된 우물은 깊어서 흙탕물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곳의 물을 길어오겠다고 자청했다. 하지만 명월은 교묘하게 말을 돌려
자신은 지금 당장 급한 침방의 일을 마쳐야 하니 지리에 밝고 발이 빠른 연화가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고 은근슬쩍 추천하였다. 상궁은 명월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주저하고 있는 연화를 지목하며 당장 물동이를 들고 북쪽 우물로 다녀오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연화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밖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고 비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어 혼자 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해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와 동행하고 싶다고 간청하려 했으나 상궁의 매서운 눈초리에 기가 눌려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동이를 챙겨 들었다. 명월은 걱정하는 척하며 연화의 어깨에 우장을 덮어주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찰나의 순간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으며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독사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연화가 빗속으로 사라지자 명월은 잠시 후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슬그머니 처소를 빠져나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연화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거센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고 진흙탕이 버선발을 적셨지만 명월은 추위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로지 앞서가는 연화의 희미한 등불만을 주시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궁궐의 기와 지붕과 나무들이 기괴한 형상으로 번쩍이며 명월의 시야를 어지럽혔으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어둠을 뚫고 나아갔다.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이 아닌 기이한 흥분으로 요동치고 있었으며 손끝은 알 수 없는 전율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북쪽 우물은 궁궐 내에서도 가장 외지고 음산한 곳에 위치해 있어 평소에도 궁녀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장소였는데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전 왕조 때 영모에 휘말린 후궁이 그 우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으며 밤마다 우물 속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괴담이 떠돌기도 했다. 우물 주변에는 오래된 고목들이 뒤엉켜 있어 대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았고 이끼 낀 돌틈 사이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연화는 두려움에 떨며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낡은 두레박줄을 잡은 손이 빗물에 미끄러워 자꾸만 헛돌았고 그녀의 숨소리는 공포로 인해 거칠어져 있었다. 명월은 고목 뒤에 몸을 숨긴 채 연화가 힘겹게 물을 뜯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빗소리에 묻혀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연화가 물이 가득 담긴 무거운 두레박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는 순간 명월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치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의 맹수처럼 몸을 낮추었다. 그녀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기회를 놓친다면 영원히 연화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명월의 손은 저절로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돌멩이를 집어들었고 그녀의 눈은 살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천둥이 요란하게 치며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명월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연화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연화는 번개빛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그녀가 본 것은 빗물에 젖어 산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번득이는 명월의 광기 어린 눈동자뿐이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명월은 온몸에 힘을 실어 연화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버렸고 빗물에 젖은 이끼 밟은 연화의 발은 허무하게 미끄러지고 말았다. 연화의 몸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는 순간 그녀의 손은 허공을 휘저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빗줄기밖에 없었다. 깊고 어두운 우물 속으로 연화의 몸이 빨려 들어가듯 추락하자 짧은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으나 그마저도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묻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둔탁한 물소리가 한번 들린 후 우물은 다시금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명월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물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는 우물 속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고 연화가 들고 있던 등불만이 바닥에 뒹굴며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명월은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흐르는 빗물을 닦아내었는데 그것이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명월은 혹시라도 연화가 살아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한참 동안 우물 안을 응시했으나 깊은 심연에서는 차가운 냉기만이 올라와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황급히 둘러보며 자신의 흔적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했고 바닥에 떨어진 연화의 등불을 집어들어 입으로 불어 끄고는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완전 범죄를 확신한 명월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뒷걸음질치다 이내 몸을 돌려왔던 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입가에는 기괴한 웃음이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지긋지긋한 열등감의 대상이 사라졌다는 해방감과 함께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 처소로 돌아온 명월은 젖은 옷을 벗어 깊숙한 곳에 숨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불 속으로 들어갔으나 온몸이 덜덜 떨리는 것은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귓가에서는 우물에 빠지기 직전 자신을 바라보던 연화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잊히지 않고 선명하게 떠올랐다. 빗소리는 마치 연화가 우물 벽을 긁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바람 소리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원망 섞인 울음소리 같아 명월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아야만 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사고였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최면을 걸듯 되뇌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궁궐은 발칵 뒤집혔는데 밤새 물을 기르러 간 연어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상궁들과 나인들은 빗속을 뚫고 연화를 찾아 나섰지만 북쪽 우물가는 빗물에 씻겨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연화는 마치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상태였다. 사람들은 연화가 빗길에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졌거나 혹은 몰래 정인과 야반도주를 했을 것이라는 둥 온갖 추측을 쏟아내며 수군거렸다. 명월은 그들 틈에 섞여 가장 슬픈 표정을 지으며 거짓 눈물을 흘렸고 연화를 걱정하는 척 연기하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수색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지만 연화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발견되지 않자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시들해졌고 궁궐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명월은 연화가 사라진 빈자리를 차지하며 상궁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고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언제 진실이 밝혀질지 모른다는 초조함에 시달렸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물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 증상을 겪으며 점차 피폐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명월은 자신의 처소문 밖에서 축축하게 젖은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죽였다. 그 소리는 벅벅벅벅하며 물에 젖은 버선이 마룻바닥을 끄는 듯한 섬뜩한 소리였는데 점점 명월의 방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명월은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방문을 응시했는데 문틈 사이로 비릿한 물냄새와 함께 썩은 냄새가 스며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밖에서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지만 명월은 직감적으로 문 밖에 서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사라진 연화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깊고 어두운 우물 속에서 무언가 끔찍한 것을 달고 올라온 원귀의 방문임을 직감하며 명월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연화가 사라진 후 궁궐은 겉으로는 다시금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끈적거리는 불길함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명월은 연화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지밀상궁의 신임을 얻으려 했었고 특유의 영민함과 재빠른 처세술로 빠르게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와 문 밖에서 느껴지는 축축한 안기는 명월의 신경을 갉아먹으며 그녀를 서서히 미쳐가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환청을 듣지 않기 위해 솜으로 귀를 틀어막고 잠을 청하려 했으나 그 끈질긴 소리는 고막을 뚫고 뇌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밤새도록 그녀를 괴롭혔다. 어느 날부턴가 무수리들 사이에서는 북쪽 우물가 근처에서 밤마다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여 내명부 전체에 공포감이 조성되었다. 늦은 밤 그곳을 지나던 나인이 우물 안쪽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손톱으로 돌벽을 벅벅 긁는 듯한 섬뜩한 소리를 들었다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또 다른 이는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도망쳤다고 증언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궁궐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고 상궁들은 헛소문을 퍼뜨려 기강을 물랑케 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사람들의 눈에 서린 공포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명월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애써 그 이야기들을 무시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해야만 했다. 명월의 공포는 단순한 소문을 넘어 시각적인 환영으로까지 이어지며 그녀의 일상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죄책감이 만들어낸 망상인지 실제 원혼의 장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아침에 일어나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으려 고개를 숙이면 물 표면에 일렁이는 연화의 창백하고 부풀어 오른 얼굴이 비쳐 소스라치게 놀라 물을 엎지르기 일쑤였다. 또한 긴 복도를 걷다가도 문득 뒤를 돌아보면 축축하게 젖은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구석으로 뱀처럼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비명을 지를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녀는 점점 말라가며 눈밑이 검게 죽어갔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친했던 연화를 잃은 슬픔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든 것이라 여기며 혀를 찼다. 더욱 기이한 일은 궁궐 내에서 사용하는 식수에서 비릿하고 역겨운 쇠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도 점차 그 냄새에 수저를 놓기 시작했다. 수라간 나인들은 물을 아무리 끓여도 가시지 않는 핏물 같은 비린내와 흙냄새 때문에 곤욕을 치렀고, 임금의 수라상에 올리는 국물에서조차 이상한 맛이 난다는 지적을 받아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명월은 그 물냄새가 연화가 빠진 북쪽 우물에 썩은 물냄새와 똑같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구역질을 참으며 억지로 물을 삼켜야 했는데, 목구멍을 넘어가는 물이 마치 시신을 씻은 물처럼 느껴져 끔찍했다. 그녀는 이것이 우물 속에서 썩어가는 연화가 자신에게 보내는 저주라고 확신하며 벌벌 떨었다. 견디다 못한 명월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우물을 확인하여 시신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두려움을 없애기로 결심한 후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몰래 처소를 빠져나와 북쪽으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에 든 등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며칠 전 비가 왔을 때와는 달리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귀신들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명월은 쿵쿵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한 걸음씩 금지된 우물로 다가갔는데, 가까워질수록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을 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우물가는 사람의 발길이 끊겨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어 음산하기 짝이 없었고, 낡은 두레박줄은 끊어진 채 바닥에 뒹굴고 있어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자아냈다. 명월이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들어 우물 안을 비추자 깊은 심연 속에서 검은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수면 위로 무언가 희끄무레한 형체가 둥둥 떠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것은 물에 퉁퉁 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형상을 한 끔찍한 무언가였다. 순간 우물 속에서 명월아, 네, 여기 있다 하고 부르는 듯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메아리쳤고, 동시에 물 위로 떠있던 형체가 고개를 획 들어 명월을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눈알이 녹아 없어진 채 검은 구멍만이 뻥 뚫려 있는 연화의 얼굴이었으며, 입은 귀까지 기괴하게 찢어져 웃고 있었다. 명월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또 섰고,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을 놓쳐버린 채 네 발로 기어서 미친 듯이 그 지옥 같은 곳을 도망쳐 나왔다. 그녀가 도망치는 뒤로 우물 속에서 쿨럭거리는 물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젖은 벽을 타고 기어 올라오는 끔찍한 마찰음이 들렸는데, 그것은 인간의 속도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기괴한 움직임이었다. 명월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처소까지 달려와 문을 겹겹이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온몸에 들러붙은 공포와 물비린내는 씻겨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원귀가 아니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된 무언가를 깨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명월이 투란 눈으로 깨어났을 때 그녀의 방 바닥에는 물에 젖은 작은 발자국들이 문틈에서부터 시작해 그녀의 이부자리 바로 앞까지 이어져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녀의 하얀 발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검푸른 손자국이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이라기보다는 갈고리처럼 앙상하고 긴 손가락 5개가 살을 파고든 자국이었다. 명월은 미친 듯이 발목을 문지르며 그 불길한 자국을 지우려 했지만, 멍은 오히려 살케 깊숙이 파고들며 뼈가 시릴 정도의 지독한 통증을 유발했다. 이제 그녀는 궁궐안 어디에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저주를 풀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명월은 문득 궁녀들 사이에서 아주 은밀하게 전해지는 소문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궁궐 구석진 곳에 쫓겨나 살고 있는 늙은 눈먼 무당이 영험한 주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 무당은 선대왕 때 불길한 일을 예언했다가 혀가 잘릴 뻔하고 궁석 구석방으로 유폐되어 죽은 듯이 지내는 인물이었으나 억울한 원혼을 제압하는 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명월은 이 끔찍한 악몽을 끝내기 위해 그 위험한 무당을 찾아가야만 한다고 결심했고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연화의 원혼을 다시 우물 속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었다. 그녀의 공포에 질려있던 눈빛은 다시금 살아남고자 하는 섬뜩한 도끼로 번득이기 시작했다. 궁궐을 뒤덮었던 기이한 장마가 끝나고 하늘은 다시 맑게 개었으나 내명부의 공기는 여전히 습하고 묵직한 물비린내로 가득 차 있어 사람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명월은 자신의 발목에 생긴 검푸른 손자국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짙어지고 넓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 저승에서 보내온 초대장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남들의 눈을 피해 긴 치마로 발목을 단단히 감싸 숨겼지만 살이 썩어 들어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그녀를 오들오들 떨게 만들었다. 명월의 눈밑은 타락에 들어가고 피부는 창백하게 질려 마치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은 몰골로 변해가고 있었으나 그녀의 눈동자 속에 서린 도끼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매섭게 타오르고 있었다. 궁궐 안에서는 원인 모를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흉흉한 소문과 함께 실제로 시름시름 알아눕는 나인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여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다. 내의원 의관들은 이 괴질의 원인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였으나 명월만은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바로 자신이 연화를 밀어넣었던 그 북쪽 우물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우물 속에 잠든 것은 단순한 연화의 원혼이 아니라 연화의 죽음을 기폭제로 하여 수백 년 동안 그곳에 갇혀있던 거대한 아기가 깨어난 것임이 분명했다. 명월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단순히 사람 하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의 봉인을 풀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던 중 명월은 우연히 수락한 나인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북쪽 우물에 얽힌 소름 끼치는 전설에 관한 이야기였다. 아주 오래전 조선이 개국하기 전 고려 왕조 때부터 그 우물은 왕실의 저주받은 아이들이나 영모에 휘말려 죽은 궁녀들의 시신을 몰래 유기하던 비밀스러운 무덤이었다는 것이었다.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원혼들의 원한이 물속에 녹아들어 그 물은 산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약과도 같아져 결국 폐쇄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명월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자신이 연화를 그곳에 밀어넣음으로써 수백 년 묵은 악귀들에게 신선한 재물을 바친 꼴이 되었음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연화의 원혼은 이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귀신이 아니라 우물 속 악귀들과 결합하여 더욱 강력하고 기괴한 존재인 수살귀로 변모해가고 있는 듯했다. 명월이 혼자 있을 때면 허공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오르며 기괴한 사람의 얼굴 형상을 만들어내어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어느 날 밤 명월이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퉁퉁 불어터진 연화의 얼굴로 변하여 그녀를 노려보는 것을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깨트려 버렸다. 깨진 거울 조각마다 연화의 붉은 눈동자가 수없이 박혀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환각에 시달리며 명월은 자신의 정신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설상가상으로 임금의 옥체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궁궐은 발칵 뒤집혔고 내의원에서는 모든 식수와 음식물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임금께서 드시는 탕약에 들어가는 물에서 비릿한 쇠 냄새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상궁들은 식수를 공급하는 모든 우물을 전수조사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명월은 북쪽 우물이 발각되어 그 안에 있는 연화의 시신이 떠오르는 날이면 자신의 모든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능지처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신이 발견되는 것을 막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을 초월한 주술적인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명월은 과거에 들었던 눈먼 무당의 존재를 떠올리며 그녀가 유폐되어 있다는 궁궐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서쪽 패각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굳혔다. 그 무당은 흑마술에 능통하여 왕실의 저주를 막거나 혹은 누군가를 저주하여 죽이는 일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였으나 명월에게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깊은 밤 명월은 검은 장옷을 뒤집어 쓰고 술라군의 눈을 피해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서쪽 패각으로 향했는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에서 축축한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명월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존재에게 영혼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의 앞만 보고 질주하듯 걸음을 재촉했다. 서쪽 패각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무너져가는 담장 사이로는 음산한 바람이 불어와 마치 귀신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낡은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낮게 웅얼거리는 경익는 소리가 들려와 명월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명월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방 안에는 퀴퀴한 향 냄새와 함께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고 촛불 그림자 사이로 늙은 노파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노파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몸을 돌렸는데 그녀의 두 눈은 하얗게 멀어 있었지만 마치 명월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기이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무당은 명월이 입을 떼기도 전에 쉰 목소리로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물귀신을 등 뒤에 업고 온 게냐? 라고 물어 명월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었다. 명월은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그 원혼을 영원히 없애달라고 애원하며 품속에 챙겨온 폐물들을 내밀었다. 무당은 명월이 내민 폐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흉측하게 일그러진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우물 속의 것은 이미 내년의 살기를 먹고 자라났다. 보통 굿으로는 어림도 없어. 더 큰 대가를 치러야만 입을 막을 수 있지. 명월은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바치겠다고 맹세하며 무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는데 그녀의 눈에는 생존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무당은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네 수명을 깎아 바치는 혈주피의 주술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너는 네가 그토록 원하던 권력을 얻게 될 것이다. 허나 그 끝은 이라며 말을 흐렸다. 명월은 권력이라는 달콤한 말에 귀가 번쩍 뜨여 뒷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당장 그 의식을 거행해달라고 재촉했다. 그녀에게는 지금 당장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연화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기에 미래의 대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무당은 앙상한 손으로 괴짝에서 낡고 붉은 부적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가루가 든 병을 꺼내며 의식의 준비를 시작했다. 방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거칠게 흔들리며 벽에 비친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거렸고 어디선가 까마귀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와 불길함을 더했다. 무당은 명월에게 단도를 건네주며 네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어 이 그릇에 담아라. 네 피가 곧 계약의 증표이자 족쇄가 될 것이다 라고 명령했다. 명월은 망설임 없이 단도를 들어 자신의 손가락을 그었고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그릇에 담기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피가 그릇에 가득 차자 무당은 검은 가루를 섞어 끈적한 액체를 만들고는 그것으로 명월의 이마와 양쪽 손바닥에 기이한 문양을 그려 넣었다. 명월은 살이 타들어가듯 뜨거운 통증을 느꼈으나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무당이 외우는 알 수 없는 주문을 따라 외웠다. 주문이 절정에 다다르자 방 밖에서 거센 돌풍이 불어와 문이 덜컥거렸고 천장에서는 쥐들이 미친 듯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공포감을 극대화시켰다. 무당의 눈이 뒤집히며 입에서는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는데 그것은 우물 속에 갇혀있던 원혼들의 절규와도 같았다. 의식이 끝나갈 무렵 무당은 명월에게 붉은 부적을 쥐어주며 이것을 오늘 밤 그 우물 속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 우물 입구가 영적으로 봉인되어 그 어떤 것도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당은 마지막으로 경고를 덧붙였는데 명심해라. 이것은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다. 네가 욕망을 품고 죄를 짓는 순간마다 봉인은 약해질 것이고
언젠가 그 대가를 끔찍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음산하게 속삭였다. 명월은 부적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도망치듯 패각을 빠져나왔는데 그녀의 귀에는 무당의 경고보다 자신의 손에 쥐어진 부적의 감촉만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다시 북쪽 우물가로 돌아온 명월은 주변을 살피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우물 속 깊은 어둠을 향해 던졌다. 부적이 떨어지자 우물 안에서는 마치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부은 듯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고통스러운 비명이 짧게 들려오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명월은 우물 안을 내려다보며 이제 다 끝났어. 넌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야, 연화야. 라고 중얼거리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때 갑자기 구름 사이로 다리 모습을 드러내며 명월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예전의 아름다운 궁녀의 모습이 아니라 탐욕과 살기로 일그러진 악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궁궐 내의 우물물에서 나던 비린내가 씻은 듯이 사라졌고 알아누웠던 나인들도 씻은 듯이 쾌차하여 사람들은 이것이 신의 가호라며 기뻐했다. 명월의 발목에 있던 검은 손자국도 희미해져 사라졌고 그녀를 괴롭히던 악몽과 환청도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명월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이제 자신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펼쳐져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맺은 피의 계약이 단순한 봉인이 아니라 더 크고 무서운 파멸을 불러올 씨앗을 심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물 속의 존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그림자 속에 숨죽이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지밀상궁이 명월을 급히 찾았는데 뜻밖에도 대전내관이 임금의 교지를 들고 와 있었다. 임금께서 지난밤 꿈에 용이 나타나 여의주를 물어다주는 꿈을 꾸었는데 깨어보니 목이 말라 찾은 찻잔을 올린 궁녀가 바로 명월이었다는 것이었다. 임금은 명월의 영민한 눈빛과 단아한 자태를 마음에 들어하여 그녀를 특별 상궁으로 승격시키고 대전 가까이에 두라는 명을 내렸다. 명월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임금 쪽에 큰 절을 올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무당의 네가 그토록 원하던 권력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명월이 짐을 챙겨 대전 근처의 처소로 거처를 옮기던 날, 그녀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는데 저 멀리 북쪽 하늘 위로 검은 까마귀 떼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의 장례를 치르는 듯한 불길한 광경이었지만 명월은 애써 시선을 돌리며 화려한 가마에 몸을 실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올리는 순간 명월은 엉덩이 밑에서 차가운 물컹함이 느껴져 흠칫 놀랐으나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행렬은 출발했다. 화려한 궁중음악 소리에 묻혀 들리지는 않았지만 가마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주 미세한 물방울들이 핏빛 자국을 남기며 말라가고 있었다. 명월이 특별 상궁의 첩지를 받고 대전 지밀로 거처를 옮긴 후 궁궐의 판도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는데 그녀는 더 이상 빨래터에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일하던 천한 나인이 아니었다.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그녀의 위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정승 판서들조차 그녀에게 줄을 대기 위해 은밀히 뇌물을 바칠 정도로 그녀는 구중 궁궐의 새로운 실세로 떠올랐다. 명월은 비단 옷을 겹겹이 두르고 머리에는 화려한 옥돌잠을 꽂은 채 가마를 타고 다니며 자신을 무시했던 상궁들을 발 아래 꿀리는 쾌감에 취해 있었으나 그 화려함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날이 갈수록 요염해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을 풍겼고 그녀와 눈을 마주친 사람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를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임금은 밤마다 명월의 처소를 찾았는데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명월 없이는 한시도 견디지 못하는 증세를 보이며 국정을 돌보는 일조차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은 따뜻한 연정이 아니라 병적인 집착에 가까웠으며 그는 명월의 차가운 살결을 어루만지며 너에게서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계곡물 냄새가 나는구나 라고 중얼거리고는 했다. 명월은 임금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온기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임금의 생기가 자신에게 빨려 들어오는 듯한 기이한 감각에 전율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인형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허무함과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 더욱더 사치와 향락에 탐닉했다. 명월의 성정은 날이 갈수록 포악해져서 아랫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자만 봐도 사시나무 떨듯 떨었는데, 그녀는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고 가혹한 매질을 가하거나 엄동설안에 찬물을 끼얹는 형벌을 내리곤 했다. 특히 명월은 물과 관련된 실수에 대해서는 병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여 찬물을 조금이라도 흘리거나 세숫대야의 온도가 맞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나인들의 얼굴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다. 그것은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은 물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이 표출된 것이었으나 명월 자신은 그것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정당한 훈육이라 합리화하며 광기를 정당화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명월의 처소, 근처에서는 숨소리도 크게 내지 말아야 한다는 불문율이 생겨났고, 그녀는 얼음마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방의 어린 나인이 실수로 명월의 치마폭에 빗물을 튀기는 일이 발생했는데, 하필이면 그 나인의 생김새가 죽은 연화와 묘하게 닮아 있어 명월에 억눌려 있던 죄의식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명월은 그 나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내 년이 감히 내 옷을 더럽혀? 감히 나를 비웃어?" 라고 소리치며 이성을 잃고 발길질을 해댔다.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 나인의 울음소리에서 명월은 우물 속으로 떨어지던 연화의 비명을 환청처럼 들었고, 그 소리를 지우기 위해 더욱 잔혹하게 매질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그 나인은 실신하여 엎혀나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궁녀들은 명월에게서 사람이 아닌 악귀의 모습을 보며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명월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아무리 비단 이불을 덮고 화로를 피워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가시지 않아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다. 혈주의식을 치른 이후 그녀는 추위를 느끼는 감각이 이상해져 한여름에도 겨울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몸이 차가워졌는데, 의관들은 맥이 잡히지 않는다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명월은 이것이 무당이 말했던 대가의 일부임을 직감했으나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려 했고, 더 많은 보석과 털가죽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며 불안을 달랬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입술은 점점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사라진 채 죽은 물고기처럼 탁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며칠 후 궁궐 밖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서쪽 패각에 살던 그 눈먼 무당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발견 당시 무당의 시신은 물 한 방울 없는 방 안에서 익사한 상태였으며 온몸이 물에 퉁퉁 불어 있었고, 두 눈구멍에서는 검은 진흙이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수군거렸지만 명월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이 웃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주저앉고 말았다. 무당의 죽음은 곧 자신과 맺은 피의 계약을 지켜주던 중재자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제 우물 속의 원혼과 자신 사이에 아무런 방어막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했다. 명월은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높이 올라와 버린 자신의 위치 때문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다. 무당이 죽은 그날 밤부터 봉인되어 있던 공포는 더욱 강력하고 끔찍한 형태로 명월을 옥죄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명월이 목이 말라 탁자 위에 찻잔을 들어 입에 대는 순간 찻잔 속의 맑은 물이 순식간에 시뻘건 핏물로 변하며 비린내를 풍겨 명월은 비명을 지르며 찻잔을 집어던졌다. 바닥에 쏟아진 핏물은 제멋대로 꿈틀거리며 글자를 만들어내었는데, 그것은 "아직도 목이 마르니?" 라는 섬뜩한 문구였다. 명월은 공포에 질려 방구석으로 도망쳤지만 벽지 틈 사이에서 검은 머리카락들이 자라나와 그녀의 발목을 휘감으려 했고, 방 안의 모든 사물이 그녀를 공격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임금은 명월의 상태가 날로 이상해지는 것을 걱정하여 내의원 최고 어이를 불렀으나 어이가 진맥을 하려 손목을 잡자마자 쏘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어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마의 몸에서 산 사람의 맥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시신의 그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명월은 격노하여 어이의 뺨을 때리고 당장 내치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몸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점점 썩어가는 과일처럼 물러지기 시작했고 향수를 아무리 뿌려도 몸에서 배어나오는 시체, 썩는 냄새를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명월의 처소 밖에서는 다시금 그 지옥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수십, 수백 명의 젖은 발소리가 때를 지어 몰려오는 듯한 굉음이었다. 벅벅 긁는 소리, 질질 끄는 소리, 쿨럭거리는 물소리가 뒤섞여 처소를 포위했고 문 밖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합창하듯 문 열어, 추워, 문 열어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명월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그 목소리들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고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베개를 집어던졌다. 그 순간 방문 창호지에 수많은 손바닥 자국이 찍히며 검은 물이 스며 들어오기 시작했다. 명월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장검을 뽑아들고 허공을 향해 휘두르며 다가오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 나라의 국모가 될 사람이야. 라고 발악을 했다. 하지만 허공을 가르는 칼날 끝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촛불이 꺼지며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물방울이 명월의 목덜미에 뚝 떨어졌고 귓가에 차가운 입술이 닿으며 명월아, 내가 너를 위해 물을 길어왔단다 라는 연화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명월은 숨이 턱 막히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보이지 않는 끈적한 손길이 그녀의 온몸을 더듬는 소름 끼치는 감촉을 느껴야 했다. 다음날 아침 명월은 처소 구석에 웅크린 채 발견되었는데 그녀의 화려한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온몸은 물에 젖은 듯 축축했으며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인들이 그녀를 부축하려 하자 명월은 물이 필요해. 우물로 가야 해 라고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고고하고 위험 있는 상궁의 모습이 아니라 공포에 짓눌려 정신이 나가버린 광인의 모습이었으나 임금만은 여전히 그녀를 보며 아름답다고 미소 짓고 있었다. 궁궐 사람들은 임금마저 귀신에 홀린 것이 분명하다며 수군거렸고 이 불길한 징조가 나라의 망조가 될 것이라며 두려워했다. 명월의 광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대낮에도 헛것을 보며 비명을 지르거나 갑자기 연못으로 뛰어들려는 돌발 행동을 일삼아 감시하는 나인들이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시는 물에 독이 들어있다며 수라상을 엎어버리기 일쑤였고 목이 마르다며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빨아먹는 엽기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궁궐 안에는 명월의 몸속에 악귀가 들어앉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내명부의 어른들은 그녀를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으나 임금은 그 모든 말을 묵살했다. 명월은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 서서히 파멸해가고 있었으나 그녀를 매참에는 사슬은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권력이라는 이름의 족쇄였다. 그러던 중 명월은 꿈속에서 다시금 북쪽 우물을 보게 되었는데 우물 입구에 붙어있던 붉은 부적이 검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 흩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부적이 사라지자 우물 속에서는 검은 연기 같은 것이 뿜어져 나와 하늘을 뒤덮었고 그 속에서 수천 개의 눈동자가 명월을 노려보고 있었다. 명월은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며 이것이 마지막 경고임을 깨달았고 이제는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우물로 가서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궁궐의 하늘은 아침부터 무겁게 내려앉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습한 기운이 가득 차 있어 마치 거대한 물속에 잠긴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날은 임금께서 명월을 정식으로 후궁의 반열인 수건에 봉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경회루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푸는 날이었으나 날씨는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음산함을 뿜어내고 있었다. 신료들은 흉흉한 민심과 계속되는 궁궐 내의 병고를 이유로 연회를 미룰 것을 간곡히 청하였으나 이미 명월의 미색과 알 수 없는 기운에 씌어버린 임금은 대로하며 강행을 지시했다. 화려한 등불이 경회루 주위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지만 그 불빛마저도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채 마치 도깨비불처럼 위태롭게 일렁거리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명월은 처소에서 수십 명의 나인들에게 둘러싸여 단장을 받고 있었는데 그녀의 몸에서는 진한 향 냄새로도 가려지지 않는 비릿한 썩은 내가 은근하게 풍겨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생기를 잃어 푸르죽죽하게 변해 있었기에 나인들은 두꺼운 분칠로 그 흉한 색을 감추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고 명월 자신도 거울을 보기가 두려워 눈을 감고 있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당의를 걸치고 머리에는 무거울 정도로 많은 장신구를 꽂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화려하다기보다는 기괴할 정도로 창백하고 섬뜩하여 마치 관 속에 누워있던 시체를 억지로 치장해 놓은 듯했다. 명월은 자신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박동이 아니라 억지로 기계를 돌리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진동이었다. 경회로로 향하는 가마에 오르기 전 명월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 사이로 언뜻 비치는 달빛이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날카롭게 그녀를 비추고 있어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가마가 움직이자 둥둥 울리는 북소리와 함께 궁중 악사들의 연주가 시작되었으나 명월의 귀에는 그 소리가 흥겨운 가락이 아니라 장송곡처럼 구슬프고 음울하게 들려와 등골이 오싹해졌다. 연회장인 경회로는 거대한 연못 위에 떠있는 누각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었으나 오늘따라 검게 변한 연못물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듯 보였다.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수면 위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스멀스멀 기어다니고 있었지만 술에 취한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연회장에 들어선 명월이 임금에게 절을 올리자 임금은 매탄 눈으로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하였는데 그의 얼굴 또한 이미 정상이 아니어서 마치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었다. 임금은 명월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며 오늘 밤은 오직 그대만을 위한 밤이오. 이 나라의 모든 것이 그대의 발 아래 있소 라고 속삭였으나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좌우의 도열한 대신들은 겉으로는 축하의 말을 건네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명월에 대한 경멸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혐오감이 뒤섞여 있어 연회장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명월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식은땀이 분칠한 피부 위로 흘러내려 화장이 흉하게 얼룩지기 시작했다. 연회가 무르익어가면서 궁녀들이 화려한 춤을 추고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져 나왔으나 명월의 눈에는 그 모든 음식이 썩어가는 고깃덩어리와 흙투성이 불뿌리로 보여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술잔을 들어 입에 가져다 대었지만 술잔 속에서 찰랑거리는 맑은 청주가 순간적으로 검붉은 핏물로 변하여 비린내를 풍기는 환영을 보았다. 명월이 흠칫 놀라 술잔을 내려놓자 임금은 의아한 듯 그녀를 쳐다보았는데 명월은 속이 좋지 않아 잠시 헛것을 본 듯합니다라고 둘러대며 떨리는 손을 옷자락 아래로 감추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연못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점점 거세지며 비릿한 물냄새가 연회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갑자기 악공들이 연주하던 악기 소리가 기괴하게 비틀어지기 시작했는데 피리 소리는 찢어지는 비명처럼 들렸고 가야금 줄이 끊어지는 소리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춤을 추던 무희들이 하나둘씩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는데 그들의 발목을 무언가가 잡아당기는 듯한 모양새여서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경회로를 받치고 있는 거대한 돌기둥 아래 검은 연못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수면 위로 수천 가닥의 검은 머리카락이 솟구쳐 올라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누각 난간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명월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술상 위에 놓여있던 국그릇과 술병들이 제멋대로 흔들리더니 그 안에서 검은 물이 솟구쳐 나와 사방으로 튀었고 그 물을 맞은 사람들은 뜨거운 기름을 뒤집어 쓴 듯 고통스러워하며 나뒹굴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여 비명과 고함 소리로 가득 찼고 도망치려는 사람들이 뒤엉켜 넘어지고 짓밟히는 끔찍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하지만 임금만은 그 자리에 앉아 미친 사람처럼 박수를 치며 아름답구나
정말 기이하고 아름다운 춤이야 라고 외치며 광소하고 있어 보는 이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명월은 임금을 붙잡고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임금은 이미 명월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 순간 연못 중앙에서 물기둥이 거대하게 치솟아 오르더니 그 속에서 물에 퉁퉁 불어 거대해진 기괴한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인간이 아니었다. 얼굴은 물에 불어 터져 눈, 코, 입의 경계가 무너져 있었고 온몸에는 물이끼와 썩은 수초가 뒤엉켜 있었으며 찢어진 입 사이로는 검은 물을 토해내고 있었다. 명월은 그것이 자신이 죽인 연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으나 그것은 더 이상 연약했던 궁녀가 아니라 원한과 살기로 뭉친 수살귀 그 자체였다. 괴물은 명월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찢어진 입을 벌려 명월아, 내 자리를 빼앗으니 좋더냐. 이제 약속을 지켜야지 라고 우렁우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명월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녀의 화려한 당의는 바닥에 쏟아진 술과 음식물로 더러워졌고 옥덜잠은 풀어져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다. 괴물은 긴 팔을 뻗어 경회로의 난간을 부수고 누각안으로 들어오려 했는데 그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바닥에서 썩은 물이 솟구쳐 올라와 명월의 발목을 적셨다. 명월은 안 돼. 오지마. 내가 잘못했어. 라고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 했지만 검은 머리카락들이 바닥 틈새에서 자라나 그녀의 팔다리를 도참매기 시작했다. 주변의 신료들과 나인들은 이미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지 오래였고 넓은 경회로에는 미쳐버린 임금과 공포에 질린 명월 그리고 다가오는 괴물만이 남아있었다. 임금은 괴물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괴물에게 다가가 나의 진정한 왕비가 오셨구나 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며 손을 뻗었다. 괴물은 임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대한 손을 휘둘러 임금을 구석으로 처박아 버렸고 임금은 벽에 부딪혀 기절하고 말았다. 이제 명월과 괴물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고 괴물은 뚝뚝 떨어지는 물을 흘리며 명월의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그 악취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지독했다. 명월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괴물의 눈없는 구멍에서는 검은 피눈물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괴물이 손을 들어 명월의 얼굴을 만지려 하자 명월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혈주의 저주가 반응하여 온몸의 혈관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그녀는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무당이 말했던 더 큰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는데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죗값을 치르는 것이었다. 괴물은 명월의 귓가에 대고 우물로 가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으로, 그곳이 우리의 집이야 라고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명월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명월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는데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괴물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명월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이 굳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녀의 발은 피투성이가 된 채 깨진 기와 조각과 유리 파편 위를 걷고 있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폐허가 되었고 쏟아지는 빗줄기는 횃불을 모두 꺼버려 세상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비치는 괴물의 모습은 점점 더 거대해져서 마치 경회로 전체를 삼킬 듯한 위압감을 주었고 명월은 그 거대한 그림자 속에 갇힌 작은 벌레와도 같았다. 그녀는 살고 싶다는 본능 하나로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북쪽 그 저주받은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어느새 명월은 경회로를 벗어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궁궐의 흙바닥을 맨발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오로지 북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뒤에서는 찰박거리는 물소리가 끈질기게 따라오고 있었고 귓가에서는 수많은 원혼들의 웃음소리가 윙윙거리며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비단 옷은 빗물과 진흙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미친년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명월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궁궐의 다른 전각들은 굳게 닫혀 있었고 술라군들조차 이 기이한 기운에 눌려 모두 사라져버린 듯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명월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그녀를 쫓는 괴물의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명월의 머릿속에는 지난날 자신이 연화를 밀어버렸던 그 순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부귀영화와 권력은 하룻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남은 것은 차가운 빗물과 죽음의 공포뿐이었다. 마침내 명월의 눈앞에 익숙하고도 끔찍한 풍경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덩굴 식물과 잡초로 뒤덮인 낡고 오래된 북쪽 우물가였다. 며칠 전 자신이 부적을 던져 넣었던 그곳, 연화가 사라졌던 그곳에 명월은 다시 서게 되었다. 우물 입구는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검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명월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명월은 우물 난간을 붙잡고 버티려 했지만 등 뒤에서 차가운 손이 그녀의 등을 떠미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연화의 손길이자 명월 자신의 죄업이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손길이었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검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칠흑 같은 어둠으로 명월을 감싸며 그녀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낡고 오래된 북쪽 우물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는 형상처럼 보였고 우물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명월의 뼛속까지 파고들어 전신을 마비시켰다. 명월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싶었으나 공포에 질린 발바닥이 진흙탕에 들러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고 그녀의 뒤에는 물에 젖은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와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명월의 떨리는 어깨 위로 차갑고 축축한 손이 얹어졌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물에 불어 터진 시체와도 같은 끔찍한 감촉이었다. 귓가에는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우리가 맺은 약속을 영원히 지켜야지라는 연화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고 그 목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섞여 들려와 명월의 고막을 찢을 듯이 자극했다. 명월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려 입을 벌렸으나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지는 쉰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고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서서히 우물 난간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우물 안을 강제로 들여다보게 된 명월의 동공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는데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속에서는 검은 물이 소용돌이치며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그 물속에는 명월이 그토록 탐하던 금은 보화와 화려한 비단옷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듯한 환영이 보였으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모두 썩어 문드러진 해골과 엉겨붙은 머리카락, 뭉치들이었다. 우물 속에 갇혀있던 수많은 원혼들은 명월을 향해 어서오라고 손짓하며 속삭였고 그들의 눈 없는 구멍에서는 검은 피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우물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명월은 마지막으로 생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으로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발버둥 쳤으나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차가운 빗물만이 그녀의 절망적인 얼굴을 때릴 뿐이었다. 뒤에 서 있던 검은 그림자가 명월의 등을 거세게 떠밀자 그녀의 몸은 허무하게 난간을 넘어 깊고 어두운 우물 속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명월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우물벽에 부딪혀 기괴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으나 그 소리마저도 거센 빗소리에 묻혀 세상 밖으로 전해지지 못했다. 차가운 우물물이 명월의 코와 입으로 사정없이 밀려 들어오며 폐부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숨을 쉬기 위해 본능적으로 팔다리를 휘저으며 발버둥 쳤다. 그러나 물속에서는 수많은 차가운 손들이 나타나 명월의 발목과 팔을 휘감아 아래로 강하게 끌어당겼고 그들의 손길은 마치 쇠사슬처럼 단단하여 결코 뿌리칠 수 없었다. 명월은 점차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눈앞에 둥둥 떠다니는 연화의 얼굴을 마주 보았는데 그녀는 더 이상 원망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기이하게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명월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녀의 의식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명료해지는 끔찍한 감각을 느끼며 이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님을 직감했다. 우물 속의 시간은 지상과는 다르게 흘러갔고 그녀는 물에 잠긴 채 서서히 썩어가는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며 영원히 깨지 않는 악몽 속에 갇혀버린 것이었다. 그녀의 탐욕과 질투가 만들어낸 업보는 그녀를 이 차가운 수옥에 가두었고 그녀는 이제 우물을 지키는 또 하나의 원기가 되어 다음 희생자가 나타날 때까지 끝없는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떴을 때
궁궐 사람들은 경회로 근처 진흙바닥에 남겨진 명월에 찢어진 당의 한 자락과 깨진 옥돌잔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임금은 지난밤의 광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명월을 찾았으나 그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금세 다른 젊은 후궁에게 눈길을 돌렸다. 명월이 그토록 집착하고 목숨까지 걸어가며 얻으려 했던 임금의 총애와 권력은 한낱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졌고 궁궐의 비정한 생리는 그녀의 존재를 순식간에 지워버렸다. 내명부의 어른들은 북쪽 우물에서 또다시 불길하고 음산한 기운이 감지되자 서둘러 큰 돌로 우물 입구를 막고 부적을 붙여 영구히 폐쇄해버리라고 엄명을 내렸다. 인부들은 두려움에 떨며 무거운 바위로 우물을 덮었고 그 위를 흙으로 두껍게 덮어 평평하게 만들었으나 작업 도중 땅속에서 여인의 웅얼거리는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비가 오는 날이면 그 근처 땅에서 붉은 물이 솟아오른다는 괴담이 퍼졌고 그곳은 누구도 가지 않는 금지된 땅이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세월이 흘러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리고 화려했던 경복궁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북쪽 구석진 곳에 서늘한 기운만은 여전히 남아 그곳을 지나는 이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명월과 연화의 이름조차 잊어버렸지만 그 땅에 서린 한과 원망은 사라지지 않고 흙 속에 깊이 스며들어 끈질기게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었다. 욕망의 눈이 멀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타인을 해친 대가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 되어 그곳을 떠도는 모든 이들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지금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면 경복궁의 깊은 곳에서는 물에 젖은 발자국 소리와 함께 막혀버린 우물벽을 안에서 벅벅 긁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전해진다. 권력을 주자 타인을 짓밟고 올라선 자의 최후는 결국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히는 것임을 명월의 비극은 차가운 역사 속에서 조용히 말해주고 있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며 세상의 모든 탐욕스러운 영혼들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